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4억 중국인이 분노로 들끓고 있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국제적 혼란의 원인은 믿기 힘들게도 단 하나의 만두였죠. 한국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만두 디자인 특허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외교 전쟁을 촉발시켰어요. 중국은 5,000년 전통 문화를 도둑맞았다며 격분했지만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갔죠. 이 조용한 문화전쟁의 한가운데서 한국을 증오하던 BBC 수석 기자가 만두 한 입에 인생의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결국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게 됩니다. 만두 하나가 바꿔놓은 세계 질서와 한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감동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베넷입니다. 영국 BBC 방송의 국제문화부 수석 리포터로 일한 지 벌써 12년째예요. 전쟁, 테러, 난민 사태, 외교 스캔들까지 수많은 국제 이슈의 현장에서 진실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만두였어요. 만두 하나 때문에 나라가 들썩이고 외교 뉴스보다 이걸 먼저 다뤄야 한다니 솔직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제가 본 어떤 국제 분쟁보다 더 치열했고 더 깊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저는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BBC 방송국 건물로 향했습니다. 런던의 4월은 여전히 쌀쌀했고 가벼운 트렌치코트 안에서 몸을 떨며 사무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화부 수석 리포터라는 자리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또 무슨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죠. 요즘 들어 문학의 이슈들이 연일 터지고 있었습니다. 명화 도난 사건부터 유명 작가의 표절 논란까지 아마도 또 다른 스캔들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날아왔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이 말했어요. 한국이 만두 디자인으로 미국 특허를 받았고 중국이 들고 일어났으니 제가 커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두라니, 그것도 디자인 특허라니, 그런 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만두 디자인이 뭐가 중요한지 물었죠. 마이클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중국 소셜미디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가득 분노의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태블릿을 넘겨보았죠. 이게 실시간이라며 중국 온라인은 지금 폭발 직전이라고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한국. 그 이름을 들으니 7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제가 막 BBC에 입사했을 때였습니다.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이었어요. 아시아 문화 특집을 위해 서울에 갔던 그때 저는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현지 가이드가 제 질문을 무시하고 촬영 허가를 받아놓고도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식당에서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다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동료와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까지 목격했어요. 그때 저는 다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지금 마이클은 저에게 한국 관련 이슈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내가 맡아야 하는지 물었어요. 동아시아 전문 리포터도 있다고 말했죠.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문화부 수석이니까 맡아야 한다며 음식 문화에 관한 제 인사이트가 항상 탁월했다고 덧붙였죠. 핑계를 대려고 했지만 마이클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만두 특허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로 특허 등록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치만두 디자인, 갈비만두 디자인. 각각 접는 방식과 모양에 대한 상세한 도면까지 있었어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특허를 내다니 놀라웠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만두는 중국 것 아니었나? 그런데 한국이 특허를, 그것도 미국에서라니. 이건 분명 문화 충돌 이슈가 될 텐데.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취재를 시작했어요. 먼저 중국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에 로그인했죠. 댓글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5천년 문화 도둑질이라는 댓글, 김치에 이어 또 만두냐는 항해, 한국은 중화권 문화를 계속 훔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분노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만두 가지고 이렇게 난리라니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중국 국영 매체들이 문화 침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이게 단순한 온라인 논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런던에 있는 동양문화연구소에 연락했어요. 소장인 데이비드 브룩스와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국의 식품 관련 기관들에도 접촉했습니다. 이 이상한 만두 전쟁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 만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살펴볼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제가 7년 전 한국에서 경험한 불쾌함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김치만두, 육즙이 가득한 갈비만두의 사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어요. 뭐지? 내가 지금 한국 음식에 솔깃해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으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죠. 런던 시내에 있는 한국 식당에도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보도는 공정해야 하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만두 전쟁이 저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편견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런던 중심가에 있는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취재가 급했어요. 뉴몰든 지역에 위치한 작은 한국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제가 BBC 기자라고 소개하며 인터뷰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 만두 특허 이야기를 꺼내자 예상 외의 반응이 돌아왔죠.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며 중국 사람들이 또 화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우리 만두는 우리 만두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죠.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를 시켰어요. 취재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침부터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죠. 가게 주인은 이걸 한번 먹어보라며 맛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특허를 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만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김치만두는 선명한 붉은색이 비쳐 보였고 갈비만두는 두툼한 크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서 터지는 풍미에 놀라고 말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맛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만두가 원래 중국 음식 아닌지 물었어요.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만두의 기원은 중국이지만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는 한국만의 것이라고 했어요. 김치만 해도 한국 고유 음식인데 그걸 넣은 만두를 중국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특허청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한국 기업이 등록한 특허는 단순히 만두가 아니라 김치만두와 갈비만두의 독특한 접기 방식과 디자인이었죠.
접는 방식이 달랐고 소개 재료와 비율까지 달랐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는 점점 격렬해졌어요. 중국 중앙방송 CCTV까지 나서서 한국의 문화 도둑질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죠. 인터넷상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두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 측의 반응이었죠. 정부나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관계만 짧게 밝히고 나머지는 침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반응이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죠. 오후에 저는 약속대로 런던 동양문화연구소의 데이비드 브룩스 소장을 만났습니다. 키가 큰 노 교수는 흰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브룩스는 만두 특허건으로 왔냐고 물었죠. 그는 저보다 더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미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만두 하나로 이런 국제적 갈등이 생기는지 물었어요. 데이비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죠. 이건 만두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문화 정체성 전쟁의 일부라는 거였어요. 그는 책상 위 태블릿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김치 논쟁을 들어봤냐고 물었어요. 몇 년 전 중국이 김치의 원조는 자신들의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복, 한글, 수십 가지 문화 요소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원조라는 자부심이랍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네스코나 국제특허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 자국 문화를 인정받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거라고요. 갑자기 이 만두 전쟁이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적 정체성, 역사적 자존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을 둘러싼 싸움이었어요. 왜 한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질문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인데도 말이죠. 데이비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체계와 증거로 말하는 거라고요. 김치 논쟁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한국은 감정적인 반응 대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카드를 꺼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치는 전 세계에 한국 음식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마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소리 지르는 대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런던 소호거리의 한 식당 창문에 K만두, 진짜 한국 만두를 맛보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그리고 몇 블록 더 가자 또 다른 가게에도 비슷한 광고가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논쟁이 오히려 한국 만두의 홍보 효과를 내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짜 한국 만두 해시태그가 트렌드로 올라와 있었어요. 중국의 공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웃음거리로 여겼던 이 만두 전쟁이 이제는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음식 논쟁 같았지만 그 아래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적 자존심, 현대적 소프트 파워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이건 정말 이상하게 진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에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만두 문제가 아니라면 한국이 어떻게 이런 조용한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내일은 2018년 상하이 국제 푸드 엑스포 사건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데이비드가 이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었죠.
단순한 만두가 아니야. 여기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취재가 흥미롭게 느껴졌죠. 7년 전 한국에서의 불쾌한 기억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객관적인 기자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브룩스 교수와의 인터뷰를 떠올리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김치 논쟁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자료 조사에 착수했어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김치 전쟁에 대한 보도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중국은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며 공격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쳤죠. 심지어 2020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 파오차이 제조 표준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것을 김치 표준 국제화 성공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달랐죠. 감정적인 반발 대신 한국은 2013년 김장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에 등재시켰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김치의 정의와 표준을 공식화했어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김치는 명확히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우는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 패턴이 현재의 만두 특허 문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은 또다시 국제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자국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특허청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특허를 낸 것은 만두 자체가 아니라 김치만두와 갈비만두의 독특한 디자인과 제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만의 재료와 맛을 살린 만두라는 설명이었어요. 특허 문서를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김치라는 한국 고유 식품을 활용한 새로운 창작물이었어요.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죠. 원산지 논쟁에서 창조적 변형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 다른 문화 요소들도 보호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의 패턴, 한글의 디자인, 심지어 김치 담그는 방식까지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어요. 문화자산을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자산으로 접근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런던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물었어요. 이건 소프트 파워 전쟁이라고 설명했죠.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닌 문화적 영향력을 통한 국제적 위상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전략을 매우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K-팝, K-드라마, 이제는 K-푸드까지. 한국은 자국 문화를 세계화하는 동시에 그 고유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의 반발은 이런 한국의 성공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가 7년 전 경험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개인적인 불쾌한 경험으로 인해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매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2018년 상하이 국제푸드 엑스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부스의 김치만두와 갈비만두 전시가 중국 대표단의 항의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측의 대응이었죠. 그들은 논쟁을 피하고 단순히 시식해보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한국 만두를 맛보았고 그 독특한 맛에 감탄했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맛으로 말하다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메모장에 적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전략인 것 같았죠. 말로 싸우는 대신 경험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런던의 저명한 요리 평론가와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동아시아 음식에 대한 전문가였죠. 중국 만두와 한국 만두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만두의 기원은 중국이지만 한국은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음식으로 재창조했다고 해요. 김치만두는 그 자체로 독창적인 음식이라며 발효된 김치의 복잡한 풍미가 만두 속에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중국 만두가 아니라고 설명했죠. 요리 평론가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 논쟁이 아니라 창조적 재해석, 문화적 진화의 문제였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한식진흥원의 박지영 팀장과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해외 한식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 대신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박지영 팀장의 말이었죠. 맛이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에게 이런 전략이 효과적인지 물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준다며 웃었어요. 지난 5년간 해외 한식당 수는 30% 증가했고 김치 수출량은 2배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만두 수출도 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되새겨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만두 특허 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국가 간 문화 전략의 충돌임을 알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자료 검색을 계속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한국은 김장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후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국제적 인정이 곧 마케팅 효과로 이어진 셈이었죠. 이런 패턴이 만두에서도 반복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미국 특허 등록 이후 한국 만두의 세계적 인지도가 높아질 것인지 말이에요. 이미 런던 거리에서 한국 만두 광고를 목격한 것으로 보아 그 효과가 시작된 듯 했죠. 저는 내일 인터뷰할 한국 출신 셰프 백윤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한 후 서울로 돌아가 만두 전문점을 열었다가 다시 런던에 분점을 낸 인물이었어요. 그의 식당 예약은 3개월 대기라는 기사도 있었죠. 드디어 이 만두 전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문화 정체성을 지키고 알리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음식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7년 전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당시에 불쾌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어쩌면 그때의 경험은 문화적 오해나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김치만두와 갈비만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가 담긴 매개체라는 관점에서 말이에요. 저는 오늘 런던 소호 지역에 있는 백윤호 셰프의 레스토랑 만두바이트로 향했습니다. 인터뷰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기에 식당 앞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평일 아침임에도 식당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대부분 현지인들이었고 몇몇 아시아계 손님들도 보였습니다. 식당 내부로 들어서자 셰프 백윤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죠. 영국에서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두 전문점을 운영하게 되셨는지 물었어요. 백윤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런던 르 꼬르동 블루에서 프랑스 요리를 공부했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지만 결국 자신의 뿌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급 한식당을 열었다가 점차 만두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명의 주방 스태프들이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백윤호는 만두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김치만두, 갈비만두, 그리고 새우만두까지. 각각의 만두마다 접는 방식이 달랐고 그에 따라 모양도 달라졌어요. 만두를 접는 방식이 특별한데 이게 특허와 관련 있는지 물었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갈비만두는 고기의 육즙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3번 접어 꼭지를 만드는 방식이고 김치만두는 김치의 색이 비치도록 얇게 반투명하게 빚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접기 방식과 디자인이 특허로 등록된 거라고 했어요. 백윤호는 갓 만든 3종류의 만두를 내왔습니다. 먼저 김치만두를 먹어보라고 했죠. 한 입 베어 물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발효된 김치의 신맛과 매운맛, 그리고 고소한 고기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이런 만두는 정말 처음 먹어봤다고 말했어요. 백윤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이어서 만두에 담긴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길고 추운 한국에서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다고 했습니다. 김장 때 남은 김치를 활용해 만두를 만들어 겨울을 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두 빚기는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여럿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수백 개의 만두를 함께 빚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든 만두는 나눠 먹고 이웃에게 나누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였군요. 맞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에게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이자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백윤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만두를 빚던 기억을 말해주었어요. 추운 겨울날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만두를 빚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백윤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가 한국 만두에 집중하게 된 것은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이제 중국과의 논쟁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백윤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만두의 기원은 중국일 수 있지만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거죠. 김치만두, 갈비만두는 한국의 식재료와 문화가 만든 창조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특허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서 한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한국인의 역사입니다.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도 지켜온 지혜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순한 만두 분쟁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문화적 맥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의 역사였던 거예요. 인터뷰를 마친 후 백윤호는 특별히 만두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방 한편에서 손님들에게 만두 빚는 법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저도 앞치마를 두르고 참여했어요. 만두피를 손바닥에 올리고 소를 넣은 다음 접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김치만두는 피가 얇아서 자꾸 찢어졌어요. 옆에 있던 현지인 부부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백윤호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보여주며 가르쳐 주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모양이 나온 만두를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죠. 직접 만든 만두가 찜기에 들어가고 몇 분 후 접시에 담겨 나왔을 때의 기쁨이란. 서툴게 만든 제 만두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 못생겼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맛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그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는 것 자체가 맛의 일부가 되었던 거죠.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말로 대응하지 않고 시식과 경험으로 대응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백윤호가 제게 했던 것처럼 한국은 세계에게 맛보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런던의 다른 거리들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음식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을 발견했어요. 특히 한국 만두를 메인으로 내세운 가게들이 눈에 띄었죠. 이건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오히려 한국 만두의 홍보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만두 전쟁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셈이었죠. 저는 백윤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두 하나에도 한 민족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정체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만두 하나가 세계를 뒤흔들고 한 기자의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클레어 베넷은 이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고 BBC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보도 이후 유럽 전역에서 한국 만두 판매량은 400% 증가했고 K만두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거센 비난이 오히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된 아이러니한 이야기, 감정적 대응 대신 맛과 경험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조용한 문화 전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국 만두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속에 담긴 5,000년 지혜와 생존의 역사, 그리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느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해외 감동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